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기사로 하나 시작해 볼까요? 울프렘이라는 수학자를 아시나요? 울프렘? 울프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20년 후엔 수학이 사라질지도? 라고 하면서 영국에서 자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었다. 그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유치원에서 라틴어를 가르쳤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고대 그리스 역사도 중요한 과목이었다. 그런데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다 여기지 않고 모두 다 사라졌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필요 없다고 느낀다면 수학 역시 비슷한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수학을 왜 싫어하고 어려워할까? 5살 아이도 뭔가가 점점 커지거나 줄어드는데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커지거나 줄어드는 거,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이게 실제로 적분과 미분의 개념이라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5살 아이들도 흥미로워하는 이걸 16, 17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르치는 것은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울프렘 소장의 해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이란 학문을 계산이란 도구에 가두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과거 수동 기어만 있을 때 사람들은 운전을 하기 위해 변속의 개념에 대해 이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오토 있죠. 자동 변속기가 대부분인 요즘은 차의 원리가 아니라 운전 그 자체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수학 역시 계산이 아닌 개념의 관점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녕하세요.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울프렘이라는 분을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계산기 유명한 거 있죠. 울프렘 알파. 그거 만드신 분이에요. 이거 하나만 그냥 조금만 소개를 하자면 이 사람 딸이 있어요. 근데 애가 수학 엄청 싫어요. 초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이 아빠가 본인은 엄청난 수학자인데 애는 엄청 싫어하는 거죠. 참, 자기 자식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미분 적분은 반드시 필요해. 근데 애가 수학을 너무 싫어해. 역대급 수학을 싫어하는 세대가 왔어. 근데 앞으로 계속 수학은 필요해. 어떻게 해야 되지? 수학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거 이 이야기 아시죠? 기어 운전이랑 오토 운전이랑 둘 다 할 줄 아세요? 이게 1종, 2종이었던 것 같은데 운전 다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1종은 땄는데 차는 그냥 2종이 편하더라고요. 오토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마찬가지 수학도 계산 위주로 가는 거는 계속 바뀔 거라고 얘기하고 사라질 거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이제 8, 9세 수학을 하면서 아마도 8, 9세 되시면서 가장 민감해 하시는 분들은 초등에 들어서면서 연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고 오토고. 네. 자격증은 왜 좀 1종 따더라도 그냥 차는 그냥 그죠? 그럼 우리 아이들도 계산은 계속 할 거예요. 저희 지금 중1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느려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개념을 익혀가면서 속도에 대해서 그냥 자기 속도대로 나아가는데 과연 계속 속도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까? 화장을 너무 하얗게 해서 그런가?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지금 서울은 2.5단계 됐어요. 그래서 때 아닌 멘붕, 그리고 우울감, 우울증이라고 그러나? 그거 한 2시간 겪었어요. 그래서 우와 이렇구나. 서울시가 그냥 락다운 되는 느낌? 지금 막 종로 파고다 타운에서는 오늘 뭐 164명 확진되고 그리고 또 떴죠. 백신 부작용 10에서 15%. 정말 대혼란의 이 시기에서 우리는 수학을 공부해 봅니다. 피곤하지 않는 것 같은데 피곤해 보여도 예쁘게 봐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울프렘이
그래서 반대로 합니다. 아, 내가 수학은 해야 돼. 근데 수학은 없어질 것 같아. 근데 애는 초등학생이야. 그리고 미적분은 나중에 배울 거야. 근데 애는 지금 궁금하단 말이에요. 미적분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올프렘은 어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미적분을 만들어요. 신기하죠?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나중에 찾으면 링크 걸어 드릴게요. 초등학생들이 누구든 그냥 보면서 이렇게 익힐 수 있게. 윤희규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이제 추가 오신 분들은 추가로 돼 있겠지만 오늘 초등이 마감하면서 특히 제가 유례 없이 코딩에 대한 부분들을 넣으면서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될까?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과정이 바뀐다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해드리면서 사실은 코딩은 너무 넓어요. 근데 다들 학원 보내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죠? 엔트리? 뭐 그 정도 수준? 근데 사실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교육의 한계가 있어요. 반복하죠? 단순한 걸. 그래서 정말 해야 되는 어떤 인문학적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서 약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코딩에 대한 거는 정말 잘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요, 포인트가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같이 소개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활동할 수 있는 거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준비했어요. 제가 막 밴드 2개 올린 거 봤죠?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책도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막 다 소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1월에 우린 또 오픈해야죠. 오늘 이제 전화를 이렇게 좀 받으면서 어떻게 하지 그 다음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들 이제 코로나 있으면서 걱정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3, 4학년 되면 또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래서 뭔가 좀 계속 잡음이 들려요? 마이크를 빼볼까? 지금은 어떠신가요? 마이크를 뺐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옷을 막 이렇게 해서 그런가 봐요. 왜 옷을 많이 흔들었나 내가?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마이크를 뺐어요. 좋아요. 자, 그럼 계속 진행해 볼게요. 소리가 조금 작으면 또 알려주세요. 자, 인공지능과 수학입니다. 이거 워크지 제가 다 뽑아 드렸는데요. 인공지능과 오토바이. 왜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지나가는지. 자, 인공지능과 수학. 수학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끌어왔으며 인공지능 기술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고등학교에 나올 이제 오픈될 인공지능과 수학인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구나 라는 큰 그림을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내용 요소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 우린 여기서 보죠. 관련된 요소가 뭐가 있냐면 진리표가 순서도예요. 이런 게 수학적인 거구나. 순서도. 컴퓨터 관련돼서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다음 이거, 이거 다음 이거, 이거 다음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될까라고 순환하는 그런 순서의 그림 있는 순서도고요. 다음이에요. 자료의 표현. 수학 기호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고 인공지능이 다루는 자료는 수학을 이용하여 표현된다. 텍스트, 이미지, 자료의 표현, 이 부분이 벡터와 행렬입니다. 여기에다가 별 100개 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표, 벡터와 행렬. 이 부분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거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자, 분류와 예측 부분이에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패턴을 찾아 새로운 대상에 대한 분류와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확률과 함수들이 활용된다. 이때 이제 연결되는 거는 이제 경향성과 예측, 자료의 분류들을 이용한 확률 파트, 그 다음에 유사도에 대한 거고요. 최적화, 인공지능은 자료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이때 주어진 자료의 말이 너무 빠른가?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 모델을 찾기 위해 함수를 만들고 최적화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자, 그래서 이때 관련된 게 최적화와 의사결정이고 이때 들어가는 게 함수의 극한, 2차 함수의 미분계수, 손실함수, 경사하강법, 아마 미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것 같아요.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벡터를 다 배우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 함수를 배우지만 벡터를 안 배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장 기본이 벡터와 행렬인데 문과 나온 아이들은 그 기본을 못 배워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이 충분히 초등 과정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깊이는 안 들어가고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강의를 하면서 좋은 거는요, 제가 아는 것들을 막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내 머리 안에 있는 것도 정리가 되고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수학 쪽에서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문과 아이들이 못 배워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택배 아저씨 지나갔어요. 라이브는 이런 맛이 있죠. 문 잠궈 놨었는데 제가 다시 열었나봐요. 죄송합니다. 쌤이 수학 교과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과서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잘하는 특기가 있어요. 어려운 거를 잘 배우고요. 또 그 어려운 걸 잘 배운 걸 쉽게 설명을 잘해요. 제가 가진 장점을 그냥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교원 연수가 계속 시작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근데 가장 포인트, 시작점이 벡터와 행렬이라는 거, 그 벡터와 행렬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걸 초등 버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또는 이거의 응용 버전의 다양한 버전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미술, 음악, 뭐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준비되셨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갈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인공지능과 행렬이 가장 기본이라고 했고, 인공지능과 통계, 인공지능과 미분까지 있어요. 자, 방금 읽었던 내용을 기본으로 한번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칸 자료를 펴요. 행렬. 네, 행렬은 행열, 행과 열, 가로줄, 세로줄. 자, 행렬 한번 필기 한번 해보실까요? 행열, 행은 가로, 세로는 열. 열 맞춰 할 때 세로줄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영화 매트릭스에서 봤을 때 엄청난 숫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매트릭스가 한글로 행열입니다. 자, 행열은 거기까지만 적으시면 돼요. 뭐 그 이상 하실 필요 없고, 뭔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행렬이구나. 그쵸? 거기까지 하시면 끝. 자, 다음 칸이에요. 모델링과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그렇습니다. 방정식을 하나 적어 놓으실까요? 벡터 행렬 옆에다가 방정식. 요거 교육과정 평가에서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밴드에 또 하나 올려드릴게요. 지금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냥 필기 한번 해보세요. 1차 방정식. 연립이라는 거는 2개 이상을 말합니다. 결론은 방정식은 뭐예요?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나열해서 찾고 싶은 거예요. 뭔지. 네, 거기까지. 자, 인공지능과 통계에서는요, 확률이 들어갑니다. 확률. 그리고 인공지능과 미분에서는요, 최적화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칸 분류와 예측 파트에서는 확률을 하나 적어 놓으시고, 우리 워크지 보세요. 우리 워크지. 세 번째 칸 오른쪽 쪽에 조건부 확률이 있긴 하는데 거기다 확률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고, 안 보이지만 다 적고 있을 거라고 상상이 충분히 되면서 진행합니다. 마지막에 최적화 있는 부분에서 막 4가지 점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미분. 미분한다는 거는 최적화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최적화. 오차를 최소화. 자, 요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학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나 잘 모르겠어. 상관없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서 오늘 안 들을래요. 해도 저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흐름이구나까지만 아시면 뭐 우리 테스트 볼 거 아니니까 그냥 뭐 싫으면 안 적어도 돼요. 자, 인공지능 최근에 그 스마트 컨텐츠 그리고 AI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 조금 따왔고요. 한번 캡처한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봤거든요.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개념적인 것만 그냥 한번 가져가 볼게요. 저희 표 있죠? 네, 인공지능. 자, AI란 무엇인가? 여기에서요, 인지학습 및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해 구현하는 지능. 자, 그럼 우리는 약간 교육주입식이긴 한데 그냥 적어볼까요? 지적 능력을 줄여서 지능이라고 합니다. 지적 능력. 자, 지능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능력. 능력. 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걸 말합니다. 학점제로 바뀌어도 저 부분이 필수 영역이 되는 건가요? 이제 뭐 교원 연수 시작을 하고 인공지능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게 필수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굉장히 많죠. 막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내려왔는데 벡터와 행렬이 정작 빠지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애들이 다 공대 갈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은 많이 해야 되니까 필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도 청와대 관련돼 있어도 그렇고 수학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런 협의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다 완성까지 됐어요. 학점제 필수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최신 정보 있으면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요. 기계학습 옆에다가는요, 머신러닝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또는 우리가 조금만 더 나이 먹으면 겪게 될 거라서 그냥 기본 개념은 갖고 가시자는 거죠. 자, 기계학습, 머신러닝. 혹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또 알려주세요. 그냥 전 제가 쓰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함께 나눌 뿐이에요. 경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 뭐라고요? 경험적인 데이터를 바탕이에요. 자, 기계들이요, 이렇게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쭉 학습해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생성하는 걸 말합니다. 자, 머신러닝이 하나 적어 놓을까요? 데이터를, 경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네들이 그 다음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죠? 자, 딥러닝이에요. 선생님 뛰어넘었는데요? 맞아요. 자, 먼저 딥러닝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딥러닝은요, 그 위에 보시면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그림 차이를 아시겠어요? 좋아요. 인풋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중간에 전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거쳐서 배웠으면 걔네들끼리 하는데 딥러닝은 전달자 없이 딥하게 그 자체로 러닝하는 과정이에요. 자, 딥러닝이 바로 어디냐면 인공신경망의 일부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공지능, 머신러닝, 인공신경망, 그리고 딥러닝이에요. 자, 딥러닝이요,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활용이 아주 유리하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표를 그리면 이런 표가 됩니다. 자, 인공신경망. 자, 신경망이요, 뇌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뇌과학이랑 연결되어져 있고요. 자, 인공신경망은 뇌랑 관련되어 있어요. 뇌의 모습을 따면서 그거를 컴퓨터랑 연결한 거예요. 머신러닝은 기계 스스로 처리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얘기한다면 인공신경망은 뇌의 신경망을 따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에요. 인공신경망에는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 딥러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들어는 보자는 거죠. 인풋되는 레이어가 히든 레이어랑 아웃풋 레이어까지 레이어가 여러 층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계속 문제점이 나오고 또 이렇게 고치면서 진행되는 과정 중에 딥러닝이 있는 거고요. 인공신경망의 활용 한번 보시면은 필기체가 이제 숫자들을 얘네들이 인식해 나가는 거죠. 사람별로 숫자를 일정하게 쓰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죠. 요건 제가 카페에다가 공유해 드렸죠. 2020 창의교육 수업 콘서트가 있었죠. 교육부에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캡처해서 왔는데 데이터를 뭐라고 하냐는 거죠. 자, 필기 한번 하실까요? 데이터.
첫 번째는요, 이미지도 데이터예요. 이미지, 영상. 세 가지거든요. 이미지. 두 번째는요, 소리. 세 번째는 텍스트. 옆에 나왔듯이 안녕하세요, 헬로 뭐 각종 언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겠죠? 자, 이미지와 소리와 텍스트. 지금 유아 수학 들으신 분들은 조금 개념이 조금 쌓였으시려나? 모르겠네. 유아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자,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이미지를 보면은 데이터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저거 뭐죠? 쇼핑 렌즈 이런 거 치면 관련된 거 다 떠주잖아요. 그리고 소리 데이터는 어떤 거예요? 그 뭐죠? 뭐 지니 삼성은 뭐더라? 뭐 자꾸 쟤는 왜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구글도 뭐 애들이 대답하고 소리를 얘기하면 걔가 그 소리를 알아듣고 아 얘가 뭐가 궁금하지? 무슨 대답이 원하지? 라고 이제 걔가 갖고 있는 거. 텍스트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맞아요. 시각, 청각 그런 것들이죠. 자, 데이터를 가지고 자, 이미지를 가지고 네모를 거쳐서 내가 원하는 걸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넣어서 데이터로 변환시켜 주는 거. 이게 가장 인공지능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별 100개 하시면 좋겠다 했던 그 부분들인데 데이터를 이제 벡터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가장 기본이라 했잖아요. 그죠? 옆에 데이터도 벡터가 되는 거죠. 중간에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함수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함수라고 쓰시면서 거기다가 옆에다가 행렬이라고 쓰시면 될 거예요. 행렬. 벡터를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벡터가 있는데 벡터를 다른 데이터로. 지금 화면 괜찮으신가요? 다시 한 번 더.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를 어떤 함수를 통해서 벡터로 나타내는데 그 함수를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행렬. 자, 기본적으로요, 여기 벡터와 행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1, 2학년한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3, 4학년 정도 들어가고 오늘은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그냥 스토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이디랑 인공지능이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라고 해서 깊은 내용보다는 그냥 행렬이 가로행, 세로열, 행렬 요 정도 데이터에는 세 가지 있다는 거. 이미지, 소리, 텍스트. 자,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다 집마다 갖고 계시죠? 주민등록증입니다. 예쁜 사진 넣어서요. 자, 주민등록증에 대한 소식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반대로 얘기해볼까? 주민등록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조용. 자, 1975년입니다. 자, 1975년에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와우. 2021년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다들 잘 몰랐죠? 맞아. 우리 공인인증서도 이제 없어지는 거 아세요? 없어져요. 내년부터. 와우, 내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죠? 지금도 좀 그런데. 자, 주민등록증 비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앞에는 생년월일인 건 다 아셨겠지만 그 옆에가 성별이에요. 성별. 그리고 네 자리가 지역번호예요. 그래서 주민번호 보면 이 사람 몇 년생이구나, 어디에서 태어났구나, 성별까지 다 알 수 있어요. 무섭죠? 우리 주민번호 막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엄청난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그래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다시 외워야 됩니다. 골 때리네. 자, 생년월일 하고요. 뒤에가 임의번호로 바뀐대요. 임의번호로.
이제 지역 번호가 폐지가 된대요. 이제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네, 정보 노출이 없겠죠? 네, 행정안전부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ISBN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바코드입니다. 바코드. 아마 이게 기존은 그냥 가고 그 다음 태어난 아이들부터 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분들은 아마 아닐 거예요. 기존 분들까지 바뀌면 아마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태어난 아이들부터는 좀 이렇게 비슷한 숫자들이 안 나오고 왜 결혼하실 때 동네 사람이랑 만나면 거의 좀 비슷비슷한 거 주민번호 이런데 이제는 정말 좀 컴퓨터가 이제 뽑는다고 하거든요. 임의적으로. 근데 컴퓨터가 뽑을 때 확률 계산 한번 해볼까? 자, 확률 뒤에 7자리인데 성별 빼면 그 다음 6자리잖아요. 6자리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잠깐 퀴즈. 맞추시는 분 선물 드릴까요? 자, 자릿수는 6개고요. 넷째 못 낳겠네요. 넷째 나와봐요. 신기하잖아요. 흥미롭잖아요. 자, 6자리인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야, 대한민국 사람들 이만큼 나올까요? 왜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우 단호맘님? 60만 가지? 맞습니다. 10의 6제곱. 왜냐하면 0에서 9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자리마다 10가지가 나와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승은 옛날 말인데 일본 말이에요. 바꿔요. 자, 10의 6제곱 개수만큼 있습니다. 책임자님 정답. 그리고 도전해준 제우 단호마님 감사합니다. 자, ISBN 계속 가볼까요? ISBN은 어떤 걸까요? 많이 본 적 있으시죠? 국제 표준 도서 번호예요. 자, 맨 앞에 잘렸나? 사라졌다. 하하, 네, 그렇군요. 자, ISBN 같은 경우에요. 맨 앞에 있는 거는 국가 번호예요. 국가 번호.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얘는 지금 앞에 뭐죠? 978? 978. 978. 네, 이거는 서점에서 파는 책이다 라는 뜻이에요. 978 또는 979. 주민번호처럼 우리도 각자 태어날 때 이미 데이터를 우리 이름을 숫자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책도 마찬가지 숫자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978. 이건 서점에서 파는 책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물건 같은 거 보시면은 880으로 시작하면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된 거예요. 왜 880일까요? 우리나라 올림픽이 1988년에 일어났다고 880으로 시작해요. 앞에 6으로 시작하면요. 690, 695면 중국 거구나. 그리고 450에서 459까지 하면 이거는 일본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에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결론이 뭐예요? 바코드 같은 경우에도 다 정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받듯이 모든 것의 번호가 이미 데이터가 다 받아들여졌어요. 기본 데이터들이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굵기가 좀 다르지 않나요? 바코드가 생기면서 옛날에 저는 집이 서점하거든요. 책이 있는지 없는지 다 외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바코드 치면 재고도 체크되고 어디 있는지도 체크되고 이게 하나의 데이터가 된 거죠. 자, 아까 그 굵기가 달랐는데 그 굵기가 바로 다 숫자예요. 어떤 숫자냐? 컴퓨터 수. 1, 2학년 때 관련된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컴퓨터 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습 한번 할까요? 인공지능의 기본은요. 벡터와 행렬, 그리고 데이터의 3가지.
우리 시간차가 나서 이렇게 했지? 아시죠? 자, 컴퓨터 수입니다. 자, 컴퓨터 수는요,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요. 0과 1. 전구 같은 거예요.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아, 감사합니다. 책임자님. 네, 데이터 3가지, 이미지, 소리, 텍스트. 자, 꺼졌다, 켜졌다. 꺼지면 0, 켜지면 1. 그래서 0과 1로 나타내는데, 방금 제가 물어봤죠. 주민번호 뒤에 6가지가 컴퓨터로 임의로 뽑는다면은 10의 6제곱 600만 명이 생길 때까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그게 다 채워지면 다시 또 변형이 일어나겠죠. 아, 제가 뭐라 했죠? 600만 명이라 했나? 노 100만 명. 자, 그러면은 여기는 제가 전구가 4개가 있어요. 그럼 4개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찾아보는 거죠. 0, 1, 0, 1, 0, 1. 자,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까요? 네. 자,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불이 켜진 경우, 둘 다 켜지는 경우, 3개가 다 켜지는 경우, 4개가 다 켜지는 경우. 자, 요게 초등 1, 2 버전의 코딩 관련된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요 판 제가 워크지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출력도 아마 하셨을 텐데, 여기 위에다가 이제부터 게임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자, 먼저 1을 만들어 볼까요? 1. 잘하셨어요. 1. 자, 두 번째 3을 만들어 볼까요? 3. 나중에 뭐죠? 한글, 뭐 엑셀, 뭐 이런 컴퓨터 관련된 시험 보러 갈 때 꼭 나오는 이진수. 지금은 없어졌던 이진수. 자, 3 만들어 볼까요? 3. 자, 4를 만들어 볼까요? 4.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4. 쉽죠? 네, 100. 자, 12를 만들어 볼까요? 12. 그렇습니다. 1100. 굿잡. 좋아요. 자, 다음은 30을 만들어 볼까요? 30.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거부터 찾아보시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거부터. 32는 못 들어가지요. 16 넣어주고, 8도 넣어주고, 4도 넣어주고, 1도 넣어주고. 재밌죠? 아이디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희 보드게임으로는 C++ 넘버스라고 그런 게임도 있고요. 요거는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한 2학년 정도 1, 2학년들 덧셈 뺄셈 할 때 너무 용이할 것 같아요. 자, 50 만들어 볼까요? 50. try 그냥 가볍게 해보는 거예요. 재밌게. 자, 64 못 들어갑니다. 32에 들어갈 수 있겠죠. 아이들이 엄청 머리쌤을 하기 시작해요. 얼마 남았지? 빼기 하면 어떻게 되지? 얼마 남았지? 어떻게 되지? 오, 1. 자, 48이 됐으니까 네, 넣어주고 나머지는 000 채워주고. 굿잡. 65. 재밌다, 그죠? 대박. 자, 65, 64에 넣어주고, 유니그리님 승리. 맞아요. 1 넣어주면 되죠? 자, 130입니다. 너무 커. 숫자가 너무 커.
130. 대박. 128 넣어주고 네, 2 넣어주고. 다들 따라오셨나요? 자, 여러분이 지금 했던 모든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숫자로 바꾸는 거.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요, 이 판이 함수판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아는 자연수를 가지고 지금 이 종이 한 장 판을 함수가 돼서 다 컴퓨터 수로 바꿔줬어요. 데이터는요, 숫자 10이에요. 숫자 10. 자, 지금 있는 거 바코드도 여기에 두께에 따라서 다 숫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했던 그거 그대로. 자, 880으로 시작하죠. 대한민국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걸 1차원 바코드라고 하는데 그럼 2차원 바코드는 뭘까요? 그러면 다시 퀴즈. 바코드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아, 88년. 네, 맞습니다. 88년 5월에 시작을 하고요. 자, 북한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네, 북한은 89년에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2차원 바코드는 QR코드예요. 지금처럼 바라고 하면 이렇게 94년? 1년 차이에요. 89년에 시작했어요. 바는 이렇게 네모 짝대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픽셀로 안에 선들이 점들이 검은색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진 찍으면 다 볼 수 있게 저 안에 정보를 다 넣은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띡 찍었을 때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찍었을 때 이미지도 담기고 그 다음에 링크도 담기고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2차원 바코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케이. 이거 한번 찍어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냥 지나치셨을까?